플루타크 영웅전. 한편 해적선단은 아직도 먼 바다를 방황하고 있었으나 폼페이우스는 그들 중 원하는 자는 그 항복을 받아들여 관대히 처분해서 배만 압수하는 정도로 그치고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해적들도 희망을 갖고 다른 지휘관을 피하여 폼페이우스에게 그 처자를 데리고 항복해왔다. 그는 그 모두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힘을 빌려 아직도 숨어있는 해적들을 찾아내어 처벌하였다. 이들은 자기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중거림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을 꺼리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해적들, 더군다나 가장 강력한 해적들은 가족과 재산과 필요 없는 사람들을 타우루스 산맥에서 가까운 견고한 요새와 성에 남겨두고 나머지 선단을 이끌고는 킬리키아의 코라케시움 근해에서 함대를 이끌고 오는 폼페이우스를 요격했다. 그러나 패전하여 포위를 당하였으므로 그들은 사자를 보내어 폼페이우스에게 용서를 빌어 자기의 신병과 그 세력하에 있는 성벽을 둘러싸고 요새로 만들어 놓은 도시들과 섬들을 그에게 내놨다. 이렇게 하여 싸움은 종식을 고하고 3개월도 채 못되어 해적의 모습은 해상에서 찾을 길이 없었다. 폼페이우스는 많은 선박을 납포하였으나 그 중에는 청동으로 뱃머리를 싼 배가 90척이나 있었다. 그는 2만 명이 넘는 포로를 죽일 의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호전적이며 수도 많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때로는 흩어졌다가 다시 서로 모여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거칠고 야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악한 습성으로 오염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습관과 토지, 생활의 변화에 따라 부드러워질 수 있으며 야수라 할지라도 온순하게 기르면 광포한 야성을 버리게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포로들을 바다에서 육지로 데려다가 도시에서 살게 하거나 농촌으로 보내어 농사일도 하게 하여 올바른 생활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킬리키아의 여러 도시의 해적들을 얼마간 보내어 시민들 사이에 끼어 살게 하고 그들이 살 땅도 얻어줬다. 또한 아르메니아 왕 티그라네스에게 약탈당한 솔로이 시를 복구하여 그곳으로 많은 해적들을 이주시켰다. 또 당시 주민도 없이 방치되었던 광대하고도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던 아카이아의 디메시에도 폼페이우스의 노력으로 많은 해적들이 이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은 폼페이우스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됐다. 그의 친구들마저도 크레타 섬에서 그가 메텔루스에게 행한 태도만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메텔루스는 스페인에서 폼페이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명장 메텔루스의 친척이었으며 폼페이우스가 해적수 등의 임무를 맡기 전에 이미 크레타 섬의 총독이 되어 크레타 섬에 주둔하고 있었다. 메텔루스 아마 노장 메텔루스를 말한 것 같습니다. 크레타 섬은 킬리키아에 이어 해적의 두 번째 가는 근거지였다. 메텔루스는 이 섬에서 많은 해적들을 포위해서 잡아 죽였다. 생존자들은 포위 속에서도 폼페이우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 섬도 장군에 관할 범위 내에 속하여 섬 전체가 해안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내에 있으니 폼페이우스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다고 간청하였다. 폼페이우스는 이 간청을 받아들여 메텔루스에게 서한을 보내어 소탕을 중지시키는 한편 각 시에도 서한을 보내어 메텔루스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부장 루키우스 옥타비우스를 파견했다. 옥타비우스는 시내로 들어가 포위된 해적을 도와 함께 협력하여 메텔루스군과 싸웠다. 이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사람들의 빈축을 샀으며 가혹한 자라는 인성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소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메텔루스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 때문에 무자비한 해적들에게까지 자기의 이름을 빌려주어 방패로 삼게 하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예전에 아킬레스도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대장부답지 않게 철없는 아이처럼 경거망동하여
사람들에게 적장 헥토르를 죽이지 말라고 제지했는데 누군가 그를 죽여 명성을 떨치면 나는 제일 가는 지위를 잃게 될까봐 겁을 냈던 것이다 라고 했다. 폼페이우스도 또한 역전의 장군으로부터 개선식 거행의 명예를 빼앗기 위하여 흉악한 무리와 한패가 되어 그 장군과 싸우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러나 메텔레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해적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타비우스의 진지를 찾아와 오만한 태도로 그를 매도하며 쫓아버렸다. 그런데 해적과의 전쟁이 끝나고 폼페이우스가 한가로이 여러 도시를 순시 중이라는 소식이 로마로 전해지자 정무 위원 중 하나인 마닐레우스라는 사람이 시민대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작성했다. 그 내용은 폼페이우스에게 로클루스가 통발하고 있던 지역과 군대를 모두 인도하고 이것에 덧붙여서 글라브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비티니아도 그에게 맡겨 미트리다테스와 티그라네스 두 왕과의 전쟁을 수행케 하고 그때까지 그가 장악하고 있던 해군과 지상군의 통솔권을 그대로 그에게 넘겨주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지배권이 모두 한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먼저 번의 시민대회의 결의안에서 그의 관할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러 지방, 즉 프리기아, 리카오니아,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킬리키아, 상콜키스, 아르메니아 등마저 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또 루클루스가 미트리다테스, 티그라네스 두 왕과 싸울 때 가졌던 전병력도 그가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루클루스는 자기가 그때까지 싸운 공에 대한 명예를 빼앗기게 됐고 그 후계자 폼페이우스는 그 뒤를 이어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뒤를 이어 개선식을 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로마의 귀족들은 루클루스가 부정과 배신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것보다도 폼페이우스의 권력을 독재자의 권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점을 더 염려하여 공화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고 사람 눈을 피해가며 서로 격려하면서 결의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투표일이 되자 그들의 민중이 두려워 아무도 반대 의사를 표하지 못하였다. 이때 카툴루스만이 일어서서 결의안과 그것을 제안한 마닐레우스를 몹시 공격하였지만 누가 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관상으로부터 원로한 의원들에게 절규하기를 조상들의 선례에 따라 산과 바위를 찾아다니며 로마를 떠나 그곳에 직구하여 정치 참여를 간접적으로 돕자고 거듭 촉구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에게 통솔권을 모두 주는 이 결의안은 결국 만장일치의 찬성표를 얻어 시민대회를 통과하였다. 일찍 으슬라가 대란을 일으켜 조국을 전복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었던 것과 동등한 대권한을 폼페이우스는 로마에 있지도 않으면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소환을 받고서야 시민대회의 결의를 알았는데 옆에 있던 측근이 그에게 축하의 말을 하자 폼페이우스는 명예욕과 타고난 거만함으로 이맛살을 찌푸리고 무릎을 치며 그런 대임을 막기에 실증이라도 난 사람처럼 난처한 태도를 보이며 전쟁의 고생은 어찌 이리 끝이 없는가. 나는 비록 이름 없는 사람으로 한간에 파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국무를 떠나 사람들의 질투를 피하여 아내와 함께 시골에 응구하고 싶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 한탄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폼페이우스의 선천적인 명예욕과 지배욕이 루클루스에 대한 적개심에 의하여 더욱더 타오르고 본인도 그것을 내심 없이 기뻐하고 있음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루클루스에 대한 적개심은 그 본심을 드러내게 됐다. 그는 각지 포고령을 내려 재앙군인을 소집하고 성령의 왕들로 하여금 그를 원죄하게 하였다. 지방을 순시하며 루클루스의 시정을 모두 변경하였으며 루클루스가 처벌한 많은 사람들을 사면했고 그로부터 재물이나 상을 증여받은 자들로부터는 그것을 몰수하는 한편 루클루스의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루클루스에게 이제는 일체의 권한이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루클러스가 친구들을 통하여 그에게 항의하기에 이르자 두 장군의 회담이 갈리피아에서 마련됐다. 두 장군이 모두 빛나는 무운을 세운 명장들이라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호위병들이 다 같이 월계수로 장식한 의장을 들고 왔다. 그러나 루클러스는 녹음이 우거진 지방에서 왔는데 반하여 폼페이우스는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는 메마른 지방을 거쳐서 왔으므로 그의 의장을 둘러싼 월계수는 시들어 바짝 말라 있었다. 루클러스 즉 호위병들은 폼페이우스의 월계수가 보잘것없이 시들어서 바짝 말라있는 것을 측은하게 생각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월계수 가지 하나를 떼서 폼페이우스의 의장에 달아줬다. 이것은 후의 사람들에게는 폼페이우스가 루클러스로부터 승리의 명예를 빼앗기 위해 왔다는 얄궂은 운명을 예고한 징조처럼 여겨졌다. 루클러스는 과거에 집정관을 지냈고 나이로 보아도 연장되었지만 폼페이우스는 두 번에 걸친 개선식에 의하여 루클러스를 능가할 위신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는 하더라도 두 장군은 이 초면의 자리에서 되도록 예의를 다하여 서로 상대방의 공적과 전승을 서로 축하하였다. 그러나 회담이 진전됨에 따라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커녕 점점 사태가 나빠져서 나중에는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폼페이우스는 루클러스의 탐욕을 비난하고 루클러스는 폼페이우스의 집욕을 매도하는 것을 친구가 개입하여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겨우 끝낼 수 있었다. 루클러스는 갈리피아에 그대로 머물면서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점령지를 나눠주고 표창했다. 폼페이우스는 루클러스와 좀 떨어진 곳에 주둔하여 그를 고립시켰으며 또 그가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 중 건방지고 쓸모가 없거나 루클러스에게도 반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600명을 제외한 정군을 그에게서 빼앗았다. 게다가 폼페이우스는 루클러스의 업적을 모욕하고 그는 연극에나 나오는 허수아비 왕과 싸운데 지나지 않지만 자기는 전쟁 경험이 많은 만만치 않은 병사들만 상대해왔으며 미트라다테스는 이제 방패와 칼을 높이 들고 수차의 패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권태중리하여 신중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장담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루클러스는 이 도전을 받고서 분연히 일어나 전투 준비를 하였다. 폼페이우스는 다 끝난 전쟁의 유령과 싸우려고 한다며 루클러스가 마치 게으른 까마귀처럼 남이 싸우고 난 자리에 내려앉아서 싸움의 찌꺼기나 뜯어먹으려 했으니 세르토리우스와의 싸움에서 그러하였고 레피두스에 대하여 그러하였으며 스파르타쿠스의 일당에 대하여 그러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크라수스가 메텔루스가 카툴루스가 공을 세운 다음에 그가 뛰어든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한때의 도망노예 따위를 무찌르고서 남이 올리게 된 개선식을 빼앗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이제 아르메니아 및 폰투스에 있어서의 전승의 명예를 남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그가 늘 하는 버릇이어서 그것에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이리하여 루클러스는 자기의 진지를 버리고 물러갔다. 폼페이우스는 여기서 전함대를 포이니키아에서 보스포루스 해협에 이른 해역에 배치하여 그 경비를 받게 하고 자신은 미트리다테스 왕을 치러 떠났다. 미트리다테스 왕은 그때 3만 명의 보병과 2천 명의 기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전할 기력을 잃고 있었다. 그는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 산에는 물이 없을 것만 같아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 산을 점령하고서 조목의 성질과 산골짜기의 지형으로 보아 지하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몇 군데에다 우물을 파라고 명령했다.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오자 미트리다테스 왕은 어찌하여 이것을 몰랐을까 하고 모든 병사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폼페이우스의 정확한 판단에 놀랄 뿐이었다. 이어 폼페이우스는 왕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미트라다테스 왕은 이 포위망 속에서 45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병약자들은 죽이고 튼튼한 병사들만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폼페이우스는 이를 추격하여 에우프라테스 강가에서 왕과 대전하였으나 왕이 먼저 강을 건너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군을 무장하여 떠났다. 그러나 그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트리다테스 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꿈을 꿨다. 순풍에 돛을 달고 흑해를 건너는데 보스포루스가 지쪽 사이로 가까워지자 이제는 확실히 살았다고 기뻐하면서 배에 타고 있는 부하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그는 부하들의 버림을 받고서 난파선의 파편에 달라붙어 파도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부하 하나가 다가와서 그를 흔들어 깨워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미트리다테스 왕은 불길하고 두려웠지만 왕으로서는 진지를 지키며 싸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각 부장들로 하여금 병사들을 전투대용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폼페이우스는 적이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자 한밤중에 적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고 그저 적을 놓치지 않게 둥글게 포위하고 있다가 번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공격을 가하며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부장들은 그에게 즉시로 공격하자고 권하였다. 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컴컴하지는 않고 기우는 달도 아직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이 결정이 폼페이우스 군에게는 행운을, 미트리다테스 군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줬다. 싸움이 벌어지자 로마군은 달빛을 등에 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의 그림자가 멀리 적군 앞에까지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적병들의 거리를 확실히 겨냥할 수 없어 벌써 적이 접근해 온 것으로 생각하고서 창을 닥치는 대로 던져봤지만 그 하나도 적을 명중시키지는 못했다. 이것을 본 로마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해 오자 적은 싸울 기력을 잃고 도주하는 데 바빴다. 로마군은 적에게 1만 명이 넘는 사승자를 내게 하고서 진지도 점령했다. 미트리다테스 왕 자신은 처음에 800기의 기병과 함께 로마군 한가운데를 뚫고 혈로를 찾았지만 대번에 모두 산산이 흩어지고 말아 왕의 주위에는 겨우 기병 3만이 따를 뿐이었다. 그 하나가 에첩 히프시 크라티아였는데 그녀는 평소 남성을 능가할 정도의 무용을 보였기 때문에 왕은 그녀의 이름에 남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서 부르고 있었다. 이때도 그녀는 페르시아풍으로 남장한 채 말을 타고 가는 멀고 먼 도주에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왕과 왕의 말 시중까지 들면서 마침내 이누라라는 곳에까지 오게 됐다. 이곳은 왕실의 보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왕은 거기서 가장 화려한 옷을 몇 벌 꺼내어 그를 따라온 병사들에게 나눠줬다. 또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각기 독약을 주어 적에게 잡힐 경우 자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아르메니아 왕 티그라네스에게로 길을 재촉하였으나 티그라네스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목에 100탈렌트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에우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건넌 다음 콜키스를 지나 도주했다. 한편 폼페이우스는 일찍이 티그레스 부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티그라네스 왕자의 초청을 받고 아르메니아로 들어갔으며 왕자는 그를 아라크세스 강가에서 맞았다. 아라크세스 강은 에우프라테스 강과 같은 곳에 수원을 두고 동쪽으로 흘러 카스피아로 들어가는 강이다.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함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한편 티그라네스 왕은 예전에 루클루스에게 호되게 패배를 당했지만 폼페이우스는 그 나름대로 온후하고도 진실된 인물이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으므로 폼페이우스의 군대를 왕궁 안에 받아들여 신하와 왕족을 거느리고 기순했다. 그가 말을 탄 채 폼페이우스의 진지에 나타나자 폼페이우스의 호위병 둘이 나와서 로마군의 진영에서는 말을 타서는 안 되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고 명령했다. 티그라네스 왕은 이 명령에 복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고 있던 칼마저 풀러서 바쳤다. 게다가 그는 폼페이우스의 앞으로 나오자 왕관을 벗어 그 발 밑에 놓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꾸르려까지 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를 제지하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이끌어 자기 옆에 앉히고 왕자는 다른 쪽에 앉힌 다음 천천히 입을 열어 시리아, 포이니키아, 킬리키아,
켈레티아, 소페네 등은 루쿨루스가 티그라네스 왕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므로 루쿨루스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현재까지 왕이 자기 영토로 지켜온 것은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만 로마군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보상으로 6,000탈렌트를 내놓아야 하며 왕자를 소페네의 왕으로 봉한다고 말하였다. 18.